특별치지반 구성에서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샅샅이 밝혀내. 부장, 그럼 이거는 보도지침이 대수야! 앞뒤 재지 말고 들이박아! 예! 실제로 그 보도지침 내용을 보면은 뭐 칠판에 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죠. 근데 이제 대신에 그 보도지침은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면 이제 은밀하게 들어왔어요. 보도지침을 지키지 않으면은 언론사, 신문사를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호루라기 재단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김언경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호루라기 시즌4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 5명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은 우리나라 내부 고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1986년에 보도지침을 폭로하신 주인공이십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따라서 실제로 행동하신 분이시죠. 김주원 기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1986년에) 김주원 기자님이 보도지침을 폭로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 폭로하실 때 민주언론운동협의회와 같이 폭로를 했습니다. 언협 입장에서는 김주원 기자님의 그 보도지침 꾸러미를 봤을 때 보석을 얻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보도지침의 전달 경로를 보면은 그 당시에 문화홍보부에 문공부의 홍보조정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홍보조정실에는 모든 내용들, 말하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내려온 그 보도지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군에서 올라온 보도지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안기부에서 온 보도지침도 있을 거고, 데스크들이 그걸 보고서 기사를 작성 때부터 이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도를 하게 되고, 보도지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전두환 정권 때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 때부터 조금 있었던 상황인데 그걸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이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입니다. 영화 1987의 보도지침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영화 보시면서 뭐 기억나시는 거? 나 어떤 것 좀 나 재밌었어 라고 하는 거 있으세요? 실제로 그 보도지침 내용을 보면은 뭐 칠판에 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죠. 근데 이 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포털을 통해서 기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상이 안 갈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도지침 내린 것은 정권 홍보를 위해서 정권 유지에 비판적인 기사는 아예 쓰지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정권을 홍보할 수 있는, 권력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모든 신문을 쓰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동네 그 주민들하고, 청와대에 있는 주민들하고 함께 그 주변에 아침에 일어나 청소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신문 일면의 왼쪽은 로얄 박스다.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무슨 얘기가 되든 간에 대통령. 방송은 땡전 뉴스라고 했잖아요. 그래 9시 15가 땡 하고 울리면은 그 당시에 딱 나오는 게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끝나고 난 뒤에 이순자 여사는. 그래서 그 나온 별명이 땡전 뉴스였죠. 그런 식으로 통지를 했던 내용들이 보도지침. 보도지침을 지키지 않으면은 중앙정부나 남한 끌려가서 맞는 건 도지치고 또다시 언론사, 신문사를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었죠. 김주원 기자께서 85년 10월 19일부터 86년 8월 8일까지 10개월간 시달된 584건의 보도지침을 폭로를 하게 됐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셨을까? 그 복사한 거를 야근이 끝나고 난 뒤 가지고 가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가지고 가서 보여줬는데 언론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이 다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식의 같이 생각을 하게 됐고, 한 것은 이제 언협에서 계신 분들이, 언협의 그 선배
회원들이죠. 과거 기자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뭘 했냐면은 그 말지를 보도지침을 특집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복사기가 되게 저 생각나거든. 되게 느리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한두 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복사할 때 하루에 한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신 것 같던데요. 야근을 하면은 보통 한 2시나 3시쯤 되면 1차로 끝나요. 1차로 끝나면은 그 같이 야근을 하던 동료들은 그냥 잠을 자거나 아니면 모여가지고 술 팔려버리거나. 그런데 그때 저는 새벽 2시나 3시, 1시나 2시쯤 나와가지고 이제 복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복사한 시간도 처음에 시간이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예. 시간이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한 30분이면 30분? 그런 식으로 계속 복사를 해가지고. 사실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트리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용을 읽다 보면은 그 전두환 정권의 속성이 다 드러난다. 말하자면 이제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이고 아니면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무감도 있었고.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양심선언문이라고 아까 쓰신 거 그게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 이렇게 좀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인 양심선언문인데 그 쓰실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혹시 뭐 거기도 제가 좀 쓰긴 썼습니다만은 혹시 제가 들어가서 그 감옥에 가서 그냥 수사기관이나 정부에서 이상하게 발표해가지고 저 친구가 그 무슨 고문을 당하거나 뭐 해가지고 제 의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로 알려질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그런 두려움이나 우려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가서 고문을 당하고 하더라 해서 제가 고문에 의해가지고 거짓 진술을 하게 되더라도 그건 아니다. 내 본심은 이랬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양심선언에다가 제가 느꼈던 이야기들을 다 쓴 거죠. 선생님들이 감옥에 가시고 세 분이 감옥에 가셨거든요. 김주원 선생님하고 언협에서 당시의 신홍범 실행위원 그리고 당시 사무국장인 김태홍 전 기자협회장 이렇게 세 분이 또 가셔서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모독죄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재판을 받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87년 6월에 풀려나셨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60항쟁이 이제 87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60 민주항쟁의 전사로서 보도지침이 있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글쎄 뭐 제가 그걸 얘기하기는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전사라기보다도 보도지침이 그 책이 나온 뒤에 그것이 복사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만큼 전두환 정권의 그 악랄하고 보도 통제했고 성격, 아까 얘기했던 반민중적인 그런 성격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노를 폭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온 것이 박지옥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그것이 가장 큰 촉발 요인이 됐고. 그렇죠. 뭐 그거는 우리가 그렇죠. 부인할 수 없고요. 보도지침 사건은 하나의 그 전사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분노 게이지를 높여줬다고 할까요? 뭐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해피엔딩이잖아요. 왜냐면 가지고 나와서 세상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김주원이라는 기자 개인의 삶은 어땠는지. 그 당시에 중요한 거는 그 회사에서 저를 완전히 자르지는 못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지금 자꾸 하신 기자 출신 사장님이 김창모 사장이라고 있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중앙정부 안기문학 쪽에서 자르는 식의 압력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뜻인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언론 보도가 이런 식으로 된 데는 가장 커다란 부분은 30권 넘는 안 돼 있고 그리고 기자들이 전적으로 중심이 돼가지고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담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데서까지 생각을 미쳐서
하게 된 것이 노조를 구성을 해야 된다.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문사의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조 설립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87년 11월인가 12월이죠. 그 언론사 최초로 한국에서 노조를 만들죠. 이 언론 개혁이 단순히 언론이 이대로 돼서는 안 되고 언론 개혁 운동을 우리 노조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각 언론사에 노조가 다 생겼고 전국 언론 노련이 생겼고 그리고 PD들 중심이 된 PD 연합회도 생겼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해가지고 시민단체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노조하고 현직하고 다 뭉쳐서 만든 것이 언론개혁 시민연대고 그때 언론개혁 시민연대 창립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무총장을 맡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선생님이 어찌됐던 공익제보자로서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분위기시기 때문에 내가 공익제보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딱 한마디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아직까지도 그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 보호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 공익제보를 하고 난 뒤에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슨 해고뿐이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한 거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는데 좀 미흡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법률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보호를 강화하거나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들이나 법률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하시는 자기들이 의인도 좋죠. 의인도 좋고 공익제보 다 좋은데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 자기 양심의 소리를 것이 그거로 그치지 않고 우리 국가 발전이나 민족의 그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신념 같은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혹시 내가 내부 고발할게 지금 말씀하신 내가 공익제보할 게 있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선생님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호루라기 재단도 좀 더 열심히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볼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좋으셨다면요. 호루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야 저희가 다시 올려드리는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